제 이름은 이정숙, 올해 72입니다. 제 인생을 책으로 쓴다면 아마 표지에는 낡고 반질반질한 뚝배기 그릇 하나가 그려져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저는 평생 국밥을 팔아 자식을 키우고 돈을 번 사람입니다. 20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장 바닥에 던져졌을 때 제 무기는 시래기를 삶던 투박한 손과 독한 간성이 전부였어요.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에 나가 좋은 배추를 떼어오려고 다른 상인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날들. 한겨울 칼바람에 손발이 갈라져 피가 나도 소금물에 대충 헹구고 다시 좌판에 앉았던 날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시장 귀퉁이에 작은 가게를 얻어 국밥을 팔기 시작했죠. 제가 끓인 국밥은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그저 좋은 사고를 구해다 사흘 밤낮으로 핏물 빼고 푹 고아내는 그런 우직한 맛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정직한 맛을 알아주더군요. 허름한 가게는 늘 손님들로 북적였고 저는 뜨거운 뚝배기를 나르느라 허리가 휘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10년을 꼬박 국밥만 팔아 가게가 붙은 1층을 샀고 또 10년을 더 팔아 2층을 가리고 마침내 3층까지 올렸어요. 회색빛 시멘트 건물이 온전히 이정숙의 것이 되었을 때 저는 건물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건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제 갈라진 손마디이자 무너지는 허리였고 잠 못 자고 끓여낸 수만 그릇의 땀방울이었습니다. 제 인생 그 자체였죠. 자식이라고는 아들 민규 하나뿐입니다. 늦게 얻은 귀한 자식이라 애지중지 키웠어요. 남들 하는 건 다 해주고 싶어서 국밥 그릇을 나르면서도 아들 손에는 늘 책을 들려줬습니다. 번듯하게 대학까지 졸업시켰더니 녀석은 땀의 가치를 우습게 알더군요. 늘 입버릇처럼 요즘 세상엔 아이디어와 네트워크로 돈을 버는 거야 라고 말했죠. 얼마 전에는 무슨 블록체인 기반의 반려동물 라이프케어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며 제게 투자 계획서를 내밀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 단어들이 가득한 종이를 보며 저는 그저 혀를 차며 말했어요. 사람 먹는 밥이나 제대로 챙겨라. 뜬구름 잡지 말고. 그런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 김수지는 또 어떻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이 아닌 것이 없었고 SNS에 자기 생활을 전시하는 게 유일한 낙인 아이였어요. 제 건물에 한번 오면 국밥 냄새가 옷에 밴다며 코를 쥐기 일쑤였죠. 저는 그저 사는 세상이 다르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좋다고 데려온 여자니까요. 그저 그들이 제게 손 벌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잘 살아주기만을 바랐습니다. 어리석은 바람이었죠. 사달이 난 그날도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1층 국밥집 주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거대한 솥에 담긴 육수가 잘 우러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새로 담글 깍두기 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빙글 돌면서 세상이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더군요. 어이쿠, 늙으면 어쩔 수 없나 보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식탁 모서리를 짚었는데 거기까지가 제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하얗다 못해 시리기까지 한 병원 천장이었어요. 의사는 과로와 영양실조가 겹쳐 쇼크가 온 거라고 했습니다. 평생 제 몸보다 솥 안의 육수를 더 들여다보고 살았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죠. 제가 입원한 곳은 창가 자리도 아닌 6명이 함께 쓰는 어수선한 다인실의 한가운데였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와 앓는 소리, 소독약 냄새가 머리를 지끈거리게 만들었어요. 제 옆자리에는 오경자라고 하는 저보다 몇 살 젊어 보이는 부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참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책을 읽거나 창밖을 보거나 가만히 눈을 감고 있는 게 전부였죠. 그 부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매일같이 찾아와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제 아들 민교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는데 어찌나 살뜰한지 몰라요. 밥 먹기 싫다는 어머니 입에 죽을 떠먹여주고 젖은 수건으로 손발을 꼼꼼히 닦아주고 저녁이면 나직한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평생 자식 하나를 위해 살았는데 내 아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하는 서글픈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물론 그저 스쳐가는 생각일 뿐이었어요. 남의 집 효자가 부럽다고 내 아들이 효자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드디어 제 아들 민규와 며느리 수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값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나타났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어떤 걱정도 읽을 수 없었어요. 수지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세상에, 여기가 어디예요? 냄새나고 시끄러워서 병이 더 깊어지겠어요. 당장 1인실로 옮겨드릴게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시끄럽다. 며칠 있다 나갈 건데 돈 아깝게 뭘 그러니. 저는 손을 내저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를 위하는 척하는 그 말이 어쩐지 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거든요. 민규는 제 옆간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과장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어떠세요? 의사 선생님이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국밥집도 이제 그만하셔야죠. 평생 해온 일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만두란 말이냐. 니들한테 손 안 벌리려면 내가 움직여야지. 제 퉁명스러운 대꾸에 민규의 얼굴에 순간 짜증이 스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녀석은 이내 표정을 바꾸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어머니는 편히 쉬시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때였어요. 민교가 무언가 결심한 듯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낸 것이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 이거요. 아들이 제 눈앞에 펼쳐 보인 것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매도일란에 찍힌 제 이름 석자와 인감도장, 그리고 제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건물의 주소가 선명하게 보였죠.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 간신히 쥐어짠 제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지가 뭐가 문제냐는 듯 아무렇지 않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이제 힘드시잖아요. 계단 오르내리시는 것도 힘겹고. 그래서 저희가 좋은 값에 정리했어요. 마침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요. 정리했다고요? 내 젊음과 맞바꾼, 내 뼈를 갈아세운 그 건물을 저것들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했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녀석은 제 시선을 피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건 권리 문제가 아니에요. 효율의 문제죠. 어머니 혼자서 낡은 건물 붙들고 있는 것보다 저희가 그 자산을 이용해서 더 큰 가치를 만드는 게 모두에게 이득이라고요. 어머니 노후도 저희가 훨씬 더 빵빵하게 책임질 수 있고요. 누구 맘대로 내가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누구 맘대로 내 집을 팔아치워.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분노에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링거를 꽂은 팔은 허공에서 힘없이 흔들렸고 다리가 풀려 그대로 침대 위로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지는 그런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리 지르지 마세요. 혈압 올라요. 저희가 다 어머니 생각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그 동네 이제 재개발 소문도 다 꺼졌어요. 저희가 정말 팔 수 있을 때 최고가로 잘 판 거라니까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실 뻔했어요. 저를 위한다고요? 후회하지 않게 해줬다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터져 나왔습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 저것들이 제 집에 멋대로 들어가 통장과 인감도장을 모두 훔쳐갔다는 사실을요. 저는 완벽하게 발가벗겨진 채로 벼랑 끝에 내몰린 겁니다. 그것도 제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아들놈의 손에 의해서요. 민교와 수지는 퇴원 날짜 잡히면 연락 주세요. 모시러 올게요라는 말을 남기고 미련 없이 병실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후 저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병실의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 다른 환자들의 뒤척이는 소리, 복도에서 간호사를 부르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저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소음처럼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차가운 베갯니들 축축하게 적셨지만 곡소리를 낼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옆자리에서는 여전히 그 조용한 부인의 아들이 나직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그 평화로운 목소리가 제 처참한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심장을 더욱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토록 끔찍한 배신으로 더럽혀졌다는 절망감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온몸을 쇠사슬처럼 칭칭 감고 있었어요. 퇴원하는 날 하늘은 이상하리만치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이 잔뜩 낀 장마철 같았어요. 아들 민교와 며느리 수지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민교가 운전하는 차는 제가 평생 타본 적 없는 번쩍이는 외제차였죠. 차에 오르자마자 수지는 방향제를 꺼내 공중에 칙칙 뿌려댔습니다. 제게서 나는 병원 냄새가 역겹다는 무언의 시위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게 남은 유일한 무기는 침묵뿐이었으니까요. 차는 제가 평생을 보낸 시장 골목이 아닌 낯선 강변도로를 따라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하나하나가 제 것이 아닌 것만 같아 숨이 턱턱 막혔어요. 어머니, 이제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거예요. 집은 이미 사람 시켜서 싹 정리했어요. 낡고 먼지 쌓인 물건들은 이참에 버리는 게 맞잖아요. 수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든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제 손때 묻은 살림살이, 남편의 유품, 민교의 어린 시절이 담긴 앨범까지 그 모든 것을 낡고 먼지 쌓인 물건으로 치부해버린 겁니다. 저는 대답 대신 차창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저것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차는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거대한 주상복합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방이 대리석으로 번쩍이는 그곳은 제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엘리베이터는 어찌나 빠른지 귀가 다 먹먹할 지경이었죠. 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광활하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넓은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전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3층짜리 상가 건물이 저 아파트의 화장실 한 칸만 할까 하는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쪽이 어머니 방이에요. 저희가 신경 써서 제일 전망 좋은 방으로 꾸몄어요. 수지가 저를 안내한 방은 제가 살던 안방보다 2배는 넓었습니다. 푹신한 최고급 침대와 근사한 가구들이 보기 좋게 놓여 있었죠. 하지만 그 방에는 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냄새,
제 흔적, 제 세월이 완벽하게 지워진 그저 잘 꾸며진 호텔방 같았어요. 저는 침대맡에 놓인 작은 협탁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제가 시집올 때 해온 자개장이 놓여있던 바로 그 자리였죠. 그 위에는 제 남편과 찍은 흑백 사진이 항상 놓여 있었는데 이제는 차가운 대리석 감촉만이 손끝에 닿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짐은 저희가 보기엔 다 버려야 할 것들 뿐이라서요. 그냥 필요한 옷까지만 몇 개 가져왔어요. 나머지는 저희가 새로 다 사드릴게요. 민교가 옷장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옷장 안에는 제 몸에 맞지도 않는 화려하고 어색한 옷 몇 벌이 낯설게 걸려 있었어요. 제 평생을 함께한 몸빼 바지와 낡은 스웨터는 버려야 할 것이 되어 사라진 후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제 영혼이 담겨 있던 집을 잃고 이제는 제 몸뚱이마저 저들의 인형처럼 전시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의 삶은 포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사도우미가 차려주는 제 입맛에는 맞지도 않는 샐러드와 빵을 억지로 삼켜야 했어요. 낮에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하루 일과의 전부였죠. 수지는 제게 신용카드 한 장을 쥐어주며 필요한 것 사시라고 했지만 그 카드는 제게 족쇄나 다름없었습니다. 카드를 긁으면 즉시 수지의 핸드폰으로 사용 내역 문자가 날아갔거든요. 제 모든 움직임은 그렇게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바람 좀 쐬러 나간다. 제가 모시고 나갈게요.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 제가 현관문 쪽으로 향할 때마다 수지는 귀신같이 나타나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위험하다는 말은 핑계일 뿐 제가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막으려는 속셈이라는 걸 모를 리 없었죠. 저는 결국 하루 종일 그 화려한 감옥 안에서 유령처럼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제 유일한 말벗은 창밖을 떠다니는 구름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갔는데 서재에서 아들 내외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저는 저도 모르게 문틈으로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그러니까 진작에 네가 주식만 안 했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잖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수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끄러워. 누가 알았냐고. 전문가들이 다 오른다고 했는데. 그리고 뭐? 네가 산 그 명품 가방들은 다 하늘에서 떨어졌어? 민교가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주식이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거랑 이거랑 같아? 나는 기껏해야 몇 천만 원이지만 너는 몇 억을 날렸잖아. 사채까지 썼다며. 그거 막느라 어머니 건물까지 판 거 아니야. 그래서 다 막았잖아. 그리고 남은 돈으로 이제 제대로 된 사업 시작할 거니까 두고 보라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놈이 주식 투자로 거액의 빚을 졌고 심지어 사채까지 썼다고요?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제 건물을 팔아치운 거였습니다. 제 평생이 아들놈의 도박 빚을 갚는데 고스란히 쓰인 겁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사업은 무슨 사업? 또 뜬구름 잡는 소리 하겠지. 이번엔 진짜야. IT 기반 프리미엄 공유 오피스라고. 요즘 뜨는 사업 모델이라고. 강남의 제일 좋은 빌딩에다 낼 거야. 인테리어도 최고급으로 하고. 우리 이제 국밥집 아들, 며느리 아니고 강남 빌딩주 되는 거라고. 그게 잘 될지는 두고 봐야지. 아무튼 어머니는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저렇게 모시고 살 순 없잖아. 좀 더 지켜보다가 요양원 알아봐야지. 치매 초기 증상도 좀 있으신 것 같다고 하면 받아줄 거야. 우리가 매달 생활비 드리는 것보다 그게 더 싸게 먹혀.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심장이 발끝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어요. 저것들은 저를 요양원에 버릴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지독한 슬픔이 온몸을 갈기갈기 찢는 것 같았습니다. 국밥을 팔아번 돈으로 아들을 대학에 보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월급을 타와서 내복을 사왔을 때 저는 그 내복을 끌어안고 밤새 울었죠. 제 인생의 모든 기쁨은 아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제 등에 칼을 꽂고도 모자라 이제는 저를 내다버릴 궁리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옆자리 환자였던 오경자 씨가 제 손을 잡으며 건네주었던 작은 쪽지였어요. 답답할 때 전화라도 해요. 말동무는 해줄 수 있으니까. 그때는 경황이 없어 고맙다는 인사만 하고 주머니에 쑤셔 넣었는데 그걸 아직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이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교가 스마트폰을 사주기 전에 쓰던, 지금은 연락처도 몇 개 남지 않은 구식 핸드폰이었죠. 수지가 제 짐을 정리할 때 이런 고물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모양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에 적힌 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지금 시각은 새벽 2시. 전화를 받을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게 남은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하는 차가운 기계음이 들려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잠이 덜 깬 하지만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오경자 씨였습니다. 저는 순간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들숨과 날숨을 거칠게 내쉴 뿐이었죠. 여보세요? 누구신지? 저 이정숙이에요. 병원에서 옆자리에 있던. 간신히 제 이름을 말하자 오경자 씨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이고, 정숙 씨. 이 시간에 어쩐 일이에요? 무슨 일 있어요? 그 다정한 물음 한마디에 제가 억지로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고 그저 내 인생이 끝났어요 라는 말만 반복했죠. 오경자 씨는 제가 진정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잠잠해지자 차분하게 말했어요. 정숙 씨,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울지 말아요. 무슨 사연인지 나한테 다 털어놔 봐요. 내가 다 들어줄게요. 저는 그날 밤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을 오경자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제 건물을 팔아치운 일, 저를 감옥 같은 집에 가두고 감시하는 일, 그리고 저를 요양원에 버리려 한다는 끔찍한 계획까지. 이야기를 하는 내내 저는 몇 번이고 울음을 터뜨렸지만 오경자 씨는 단 한 번도 제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들려온 오경자 씨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그런 짓을.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남의 일에 이토록 함께 분노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어붙었던 제 마음에 작은 온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집도 기댈 곳도. 다시 절망감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그때 오경자 씨가 무언가 결심한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정숙 씨, 혹시 내 아들 한번 만나보겠어요? 아들이요? 네. 우리 아들이 변호사예요. 이런 사건을 많이 다뤄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법을 아는 사람이니 뭐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변호사. 제 평생 단 한 번도 엮여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단어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만나볼게요. 꼭 좀 만나게 해주세요. 다음 날 저는 제 인생 최고의 연기를 펼쳤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척을 했어요. 놀란 아들 내외 앞에서 숨이 안 쉬어져 병원에 가야겠다라며 식은땀을 흘렸죠. 제 연기는 완벽했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계획이 있던 아들 내외는 제 건강이 정말로 나빠졌다고 믿는 눈치였습니다. 민교는 마지못해 저를 차에 태워 제가 입원했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검사를 받아야 하니 먼저 들어가 있어라며 민교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곧장 병원 뒤편 카페로 달려가 약속 장소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매일같이 보았던 오경자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는 병원에서 보던 편안한 모습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죠. 그의 이름은 강지훈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따뜻한 대추차를 놓아주며 말했어요.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께 들었습니다. 저는 강지훈 변호사 앞에서 다시 한번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제 목소리에는 분노와 도끼가 서려 있었죠.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강 변호사는 제가 말을 마치자 단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아드님과 며느님은 어머님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편취한 거예요. 법적으로 충분히 싸워볼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돈도 없고 증거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머님, 강 변호사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절대 약한 모습 보이시면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해요. 이 싸움은 길고 지루해질 겁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저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단단한 목소리에 꺼져가던 제 마음속에 다시 불씨가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강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 제 앞에 펼쳤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이길 수 있는 치밀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아드님이 어머님의 인감도장을 훔쳐서 계약을 진행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쉽지 않아요. 가족 간의 일이니 어머님께서 동의하셨다고 우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어머님께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셨다는 건 우리에게 아주 유리한 증거예요. 그의 설명은 명쾌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머님은 연기자가 되셔야 합니다. 연기자라니요? 아드님과 며느님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치매 노인 연기를 하시는 겁니다. 기억이 오락가락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사람도 잘 못 알아보는 것처럼요. 저들이 어머님을 완전히 자기들 소나기에 넣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고 자기들 입으로 범행을 실토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인생을 되찾는 것이었으니까요.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필요할 겁니다. 강 변호사는 작은 상자를 열어 제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자개로 장식된 아주 작은 브로치였어요. 이건 그냥 브로치가 아닙니다. 고성능 녹음기예요. 옷에 달고 다니시면서 아드님 내외가 건물 매각에 대해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세요. 어머니가 정신없을 때 도장 찍길 잘했다와 같은 결정적인 한마디만 녹음되면 우리는 재판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저는 그 작은 브로치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것은 제 복수를 위한 작은 칼날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건 USB입니다. 밤에 몰래 아드님 서재에 들어가서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여기에 복사해 오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 내역, 채무 관련 자료, 건물 매각, 대금, 사용 내역 같은 것들이요. 그들의 범행 동기를 입증할 중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강 변호사와의 비밀 회동을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민규는 초조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사는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저는 그의 눈을 피하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가 나더러 기억이 자꾸 깜빡깜빡하는 게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 제 말에 민규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미묘한 표정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걱정이 아닌 안도와 희열에 가까운 표정이었어요. 이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기가 더 쉬워지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저는 속으로 칼을 갈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마음껏 비웃어라. 너희가 나를 가장 하찮게 여길 때 나는 너희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다. 저는 민규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다시 그 지옥 같은 감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복수의 칼을 품은 냉혹한 스파이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안에 숨어있던 또 다른 나를 발견했습니다. 제 평생 국밥을 말고 뚝배기를 나르던 투박한 손으로 저는 이제 아주 섬세하고 치밀한 연기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저의 복수극 1막 1장이 오른 겁니다. 첫 연기는 저녁 식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차려준 스테이크를 앞에 두고 저는 포크를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식사 안 하세요? 수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멀뚱히 쳐다보며 물었죠. 근데 아가씨는 누구신지? 그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지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민규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니, 저 수지예요. 당신 며느리요. 수지가 날카롭게 소리쳤지만 저는 그저 순진한 눈으로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아, 수지 그래. 우리 며느리가 수지였지. 미안하다. 내가 요즘 깜빡깜빡해서. 저는 숟가락으로 스테이크를 푹푹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쳤고 민규는 그런 저를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죠. 그들의 눈에는 제가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닌 귀찮고 성가신 짐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연기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의 연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서 여기가 어디냐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민규를 보고 돌아가신 우리 서방님 아니세요? 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처음에는 당황하던 아들 내외도 이제는 제 행동에 점점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하든 또 시작이시네 하며 무시하고 자기들 할 일을 했어요. 저에 대한 경계심이 완전히 허물어진 겁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때가 왔습니다. 저는 강 변호사가 준 자개 브로치를 낡은 스웨터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수지가 친구와 통화하고 있는 거실 소파 근처를 어슬렁거렸어요. 수지는 저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신경도 쓰지 않고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요즘 완전 가셨어. 사람도 못 알아보고 했던 말 또 하고 완전 치매 노인 다 됐다니까. 저는 못 들은 척 소파 구석에 앉아 뜨개질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수지의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졌어요. 아니, 근데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얼마 전에 우리가 어머니 건물 하나 정리했거든. 근데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셨으면 그렇게 쉽게 팔 수 있었겠어? 마침 병원에 입원해서 정신없으실 때 우리가 도장받아서 일사천리로 처리했지. 완전 하늘이 도운 거라니까. 저는 뜨개질 바늘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수지는 뭐가 그리 즐거운지 한참을 더 키득거리며 친구에게 자기들의 영리한 처사를 자랑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브로치를 떼어냈어요. 녹음이 제대로 되었을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브로치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작은 파일 하나가 생성되었습니다. 파일을 클릭하자 수지의 경박한 웃음소리와 함께 그녀가 자기 입으로 모든 범행을 자백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마침 병원에 입원해서 정신없으실 때 우리가 도장받아서 일사천리로 처리했지.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되돌려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들을 지옥으로 보낼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들놈의 컴퓨터에 숨겨진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녹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들키기라도 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죠. 저는 며칠 동안 밤마다 잠든 척하며 아들 내외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들은 보통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고 민규는 잠들기 전까지 서재에서 컴퓨터를 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완전히 잠들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새벽 3시를 작전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작전 당일 저는 숨을 죽인 채 침대에 누워 시계 초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째깍째깍. 시간이 흐르는 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크게 들렸어요. 새벽 3시가 되자 저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침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을 맨발로 조심스럽게 밟으며 서재로 향했어요. 다행히 서재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희미한 달빛 아래 민규의 책상과 컴퓨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컴퓨터의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우웅하는 소리와 함께 컴퓨터가 켜지는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문제는 비밀번호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생일이나 자녀 생일 혹은 단순한 숫자를 비밀번호로 쓴다고 조언해 주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규의 생일, 수지의 생일, 그리고 그들의 결혼기념일을 차례로 입력해 보았습니다. 모두 틀렸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문득 제 생일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제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환영합니다. 화면에 떠오른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저는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녀석은 제 재산을 통째로 삼키면서도 비밀번호는 제 생일로 해놓는 파렴치함을 보인 겁니다. 저는 서둘러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강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내 문서와 다운로드 폴더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폴더 안은 온갖 파일들로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저는 주식, 대출, 계약서 같은 단어들을 중심으로 파일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개인 채무 정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파일을 열자 그 안에는 아들놈이 진 빚의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1금융권 대출은 물론이고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심지어 이름 모를 개인에게 빌린 사채까지. 총액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었습니다. 녀석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파일을 뒤졌습니다. 증권거래 내역 폴더에서는 처참한 수익률이 기록된 주식거래 내역을, 사업계획서 폴더에서는 제 건물을 판 돈으로 시작하려는 프리미엄 공유 오피스 사업에 허황된 청사진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상가 건물 매매 관련 폴더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제 건물 매매 계약서, 원본 파일, 매각 대금이 입금된 통장 내역, 그리고 그 돈이 아들의 빚을 갚고 새로운 사업 투자금으로 빠져나간 흐름까지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필요한 파일들을 모두 USB로 옮겨 담았습니다. 복사가 완료되고 USB를 컴퓨터에서 뽑는 순간 등 뒤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잠이 깬 민규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제게 남은 유일한 무기인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며 멍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었구려.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저는 민규를 향해 팔을 벌리며 죽은 남편을 만난 것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정신 나간 연기에 민규는 질렸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어머니, 저 민규예요. 정신 좀 차리세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당신 내 서방님 맞잖아. 나 데리러 온 거지? 저는 민규에게 다가가려다 일부러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민규는 한숨을 쉬며 저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저를 침대에 눕히며 민규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정말 안 되겠네. 빨리 병원 알아봐야지. 저는 이불 속에서 USB를 꽉 쥔 채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낼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너희를 감옥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단다. 나의 어리석고 가여운 아들아. 이제 복수의 무기는 모두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남은 것은 이 칼을 언제, 어떻게 휘두를 것인가 하는 문제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한번 병원에 가야겠다며 소동을 피웠습니다. 이번에는 머릿속에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다는 누가 들어도 정신 나간 사람의 소리를 해댔죠. 수지는 질색하며 고개를 저었고 민규는 마지못해 저를 데리고 나섰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일부러 횡설수설하며 아들의 인내심을 시험했어요. 그렇게 도착한 병원에서 민규를 따돌리고 강지훈 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이제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습니다. 카페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저는 품속에 깊이 숨겨두었던 자개 브로치와 USB를 꺼내 강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제 손은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강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그것들을 받아들고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먼저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카페의 소음 속에서도 수지의 경박한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마침 병원에 입원해서 정신없으실 때 우리가 도장받아서 일사천리로 처리했지. 완전 하늘이 도운 거라니까. 강 변호사는 그 부분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듣더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어머님. 자기 입으로 정신없을 때 도장을 받았다고 실토했으니
계약의 정당성을 다투는데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은 USB였습니다. 강 변호사가 파일을 하나씩 열어볼 때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아들의 처참한 주식 거래 내역, 사채업자들과의 대화 기록, 그리고 제 건물 매각 대금이 빚을 갚는데 사용된 명세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정말 악질적이군요. 어머님의 평생을 자기 도박빚 갚는 데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사람이 아니지요. 저는 찻잔을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찻잔의 온기가 제 분노를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장 저것들을 고소할 수 있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소송을 거는 건 최선이 아닙니다. 강 변호사는 저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저들이 가장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자기들 뜻대로 되고 있다고 믿는 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게 진짜 복수니까요. 그러기 위해선 먼저 저들의 돈줄부터 완벽하게 끊어놔야 합니다. 돈줄을 끊는다. 그 말은 제게 아주 생소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통쾌하게 들렸습니다. 어떻게 말인가요? 아드님은 지금 어머님의 건물을 판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공유 오피스 사업이죠. 이미 강남에 있는 건물 일부를 임대했고 투자자들도 몇 명 모은 모양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심장부를 공격할 겁니다. 강 변호사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는 마치 전쟁을 앞둔 장수처럼 치밀하고 냉정한 전략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제가 아드님의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투자자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낼 겁니다. 물론 익명으로요. 귀하가 투자하려는 사업의 자금 출처에 심각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추후 사업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는 내용으로요. 투자자들은 이런 위험 신호에 아주 민감합니다. 아마 대부분 투자를 보류하거나 철회할 겁니다. 그것만으로 저놈의 사업을 막을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니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공격이 진짜입니다. 그는 USB에 담긴 아들의 채무 목록과 건물 매각 대금 사용 내역을 가리켰습니다. 이 자료들을 근거로 국세청에 민원을 넣을 겁니다. 아들 이민교가 어머니 이정숙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 및 탈세 혐의가 의심된다고요.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거래는 국세청에서 가장 예민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아드님의 모든 금융 계좌는 즉시 동결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제가 평생 성실하게 세금을 내며 살아오면서도 이름만 들어도 괜히 등골이 서늘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칼날이 제 아들을 향하게 된다니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를 나락으로 밀어넣은 아들에게 더 이상 자비를 베풀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저놈이 제 돈으로 버리려는 모든 것들을 깡그리 망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셔서 하시던 연기를 계속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곧 집안에 폭풍이 몰아칠 겁니다. 그때도 어머님은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정신 나간 노모이셔야만 합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저는 비장한 각오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저는 그저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며칠 뒤 첫 번째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민교가 서재에서 누군가와 심각한 얼굴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물을 마시는 척하며 서재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네,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투자를 보류하시겠다니요. 계약서에 도장까지 다 찍어놓고. 민교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절박하게 들렸습니다. 아닙니다. 제 자금 출처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깨끗한 돈이라고요. 네. 내용 증명이요? 누가 그런 걸 보냈다는 겁니까? 이건 명백한 음해입니다. 경쟁업체의 소행이 틀림없어요. 녀석은 한참을 더 소리치며 매달렸지만 결국 수화기를 거칠게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다른 곳에 또 전화를 거는 듯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인 모양이었습니다. 민교의 고함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나중에는 서류를 집어 던지는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와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 변호사의 첫 번째 공격이 제대로 먹혀든 겁니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민교와 수지는 소파 양끝에 앉아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수지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가면 우리 사업은 어떡하라고. 나도 몰라. 어떤 놈이 이상한 내용 증명을 보내서 일이 이렇게 된 거라고. 어떤 놈인데? 당신 혹시 원한 산 사람이라도 있어? 아니면 또 어디서 사고 친 거 아니야? 닥쳐.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지금 누구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싸움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과거의 잘못들이 들춰지고 서로를 향한 비난과 원망이 독처럼 쏟아져 나왔죠. 저는 그들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일부러 아이고 머리야. 왜들 이렇게 시끄럽게 싸우니? 국밥이나 한 그릇씩 말아줄까? 하며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저의 정신 나간 행동은 그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어머니, 좀 가만히 계세요. 지금 국밥이 문제예요? 수지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문틈으로 그들의 싸움을 계속 지켜보았죠. 돈이라는 단단한 접착제가 떨어져 나가자 그들의 관계는 너무나도 쉽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두 번째 폭풍, 진짜 태풍이 상륙했습니다. 아침부터 민교의 핸드폰이 불이 나도록 울려댔습니다. 은행, 카드사, 그리고 세무서에서 온 전화였어요. 네, 제 모든 계좌가 동결됐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무조사요? 제가 왜요? 민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어요. 말도 안 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수지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민교의 어깨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야? 계좌가 동결됐다니? 그럼 우리 카드도 못 써? 몰라, 나도 모르겠다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왔대. 어머니 건물 판 거, 탈세 혐의가 의심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지의 얼굴 역시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국세청이라는 세 글자가 주는 위압감은 상상 이상이었죠. 그들은 이제 한 푼의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화려한 삶에 급제동이 걸린 순간이었어요. 탈세라니. 우리가 뭘 탈세했다고. 정당하게 건물 팔아서 세금 낼 거 다 냈잖아. 수지가 악을 썼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아니야, 부모 자식 간의 거래는 원래 복잡하대. 증여세를 피하려고 일부러 매매 형식으로 꾸민 걸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누가 우리를 찌른 거지? 민교는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바로 네 어미다, 이놈아. 저는 일부러 그들 옆으로 다가가 민규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민규야, 괜찮다. 돈 없으면 어떠니? 엄마랑 같이 국밥 팔면 되지. 엄마 국밥 맛은 아직 안 죽었어. 제 말에 민규는 저를 뿌리치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아, 좀 저리 가시라고요. 다 어머니 때문이야. 그놈의 국밥. 녀석은 자신의 실패를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처받은 노모의 얼굴을 한 채 조용히 방으로 물러났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제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죠. 이제 저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돈줄이 막히고 사업은 엎어지고 서로를 향한 불신은 극에 달했죠. 이제 마지막 미끼를 던져 저놈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돈줄이 마르자 아들 내외의 집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탓하며 싸우더니 이제는 싸울 기력조차 없는지 무거운 침묵만이 집안을 짓눌렀어요. 수지는 매일같이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민규는 술에 취해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화려한 성은 이제 금이 가고 무너져 내리는 폐허나 다름없었죠. 저는 그 폐허 속을 유령처럼 떠돌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민규가 며칠 만에 맨정신으로 집에 들어온 날이었어요. 녀석의 얼굴은 며칠 사이 수십 년은 늙어버린 것처럼 초췌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마른 세수를 하던 민규는 거실을 어슬렁거리던 저를 발견하고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갑작스러운 아들의 눈물에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치매 노인의 가면을 다시 썼습니다. 저는 민규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그의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니? 어디 아픈 게냐? 어머니, 제가 다 망하게 생겼어요. 투자도 다 끊기고 세무조사 때문에 돈도 다 묶이고 이러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녀석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니 하고 비웃으며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죠. 그리고 강지훈 변호사가 일러준 대로 마지막 미끼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문제구나. 내가 돈이 어디 있더라. 저는 일부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듯 허공을 보며 한참을 중얼거렸습니다. 민규는 그런 제 모습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었죠. 한참 만에 저는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이 손뼉을 탁 쳤습니다. 아, 맞다. 땅. 나한테 땅이 있었지. 땅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규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저는 녀석의 귓가에 비밀 이야기를 하듯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나 몰래 사둔 땅이 있어. 경기도 어디라고 했는데 거기가 곧 신도시로 개발된다고 하더라. 내가 그 땅 문서를 어디다 뒀더라. 물론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게는 국밥집이 딸린 상가 건물 외에는 흙 한 줌의 재산도 없었어요.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민규에게 제 거짓말은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처럼 들렸을 겁니다.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땅 문서가 어디 있는데요? 빨리 찾아보세요. 녀석은 당장이라도 제 방을 뒤질 기세였습니다. 저는 그런 민규를 만류하며 가장 중요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근데 민규야, 내가 그걸 너한테 그냥 줄 수는 없지.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어머니 속 안 썩일게요. 그 땅만 져주시면
제가 정말 평생 효도하면서 살게요. 네. 아니, 그런 약속 말고. 내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말이다. 나중에 딴소리하지 못하게 확실하게 해둬야겠다. 저는 민규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이번에 한 짓들, 엄마 건물 팔아서 네 빚 갚고 사업하려고 했던 거, 그거 전부 다 네가 혼자 한 짓이라고. 엄마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종이에 똑똑히 써서 도장을 찍어 오너라. 그리고 다시는 엄마 재산에 손대지 않겠다고 각서도 쓰고. 그러면 내가 그 땅 문서를 어디에 뒀는지 가르쳐 주마. 제 제안을 들은 민규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놈이라도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문서를 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는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경기도 신도시 개발 예정지라는 거대한 미끼 앞에서 그의 이성은 쉽게 마비되었습니다. 그거 꼭 써야 해요? 그럼 그거 안 써오면 국물도 없어.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땅이 어디 있는지 절대 말 안 할란다. 저는 단호하게 말하며 돌아섰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민규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알았어요, 어머니. 쓸게요. 쓰면 되잖아요. 대신 약속하셔야 해요. 그거 쓰면 땅 문서 바로 주시는 거예요. 물론이지. 이 어미가 설마 자식한테 거짓말을 하겠니? 저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어머니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녀석은 제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칼날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다음 날 저는 민규를 데리고 강지훈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물론 민규에게는 내가 아는 법무사 사무실이라고 둘러댔죠. 낯선 장소에 불안해하는 민규에게 저는 땅을 넘겨주려면 서류 절차가 복잡해서 그런다며 안심시켰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강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의 제목은 사실 확인서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일부러 어수룩한 동네 법무사처럼 행세하며 민규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자, 아드님. 여기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별 내용은 아니고 이번에 상가 건물 매매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겁니다. 이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걸 확인하는 의미에서 아래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민규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서류에는 그가 언제 어떻게 제 인감도장을 훔쳤는지,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저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실 확인서가 아니었어요. 완벽한 자백 진술서였죠. 이거 내용이 너무 상세한데요. 그냥 간단하게 쓰면 안 되나요? 민규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나섰습니다. 저는 일부러 민규의 팔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민규야, 엄마는 그냥 확인만 받으려는 거야. 나중에 딴소리 안 한다는 약속만 받으면 돼. 엄마가 이 나이에 너랑 법정 싸움이라도 하겠니? 그냥 이거 하나만 써주면 엄마가 가진 거 다 너한테 주고 조용히 시골 내려가서 살란다. 제 눈물 연기에 강 변호사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드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이건 그냥 어머님 마음 편하시라고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법적인 효력 같은 건 크게 없어요. 땅이라는 거대한 욕망, 저의 눈물 연기, 그리고 변호사의 교묘한 거짓말. 삼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자 민규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찍을게요. 녀석은 결국 자신의 이름 옆에 스스로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심장은 차갑게 뛰고 있었어요.
철컥하고 도장이 찍히는 소리는 마치 제 아들의 인생에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오자 민교는 당장이라도 땅 문서를 내놓으라는 듯 저를 보챘습니다. 어머니, 이제 약속대로 땅 문서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저는 그런 민교를 보며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땅 문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땅 문서 말이냐? 내가 언제 너한테 땅 문서를 준다고 했니? 어머니, 방금 사무실 들어가기 전까지도 말씀하셨잖아요. 경기도 신도시에 땅 있다고요. 민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제 인생 마지막 연기를 펼쳤습니다. 아이고, 민교야 미안하다. 엄마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헛것이 보이나 보다. 꿈에서 본 얘기를 너한테 했나 보구나. 땅이라니, 이 어미한테 무슨 땅이 있겠니? 거짓말, 거짓말이죠. 어머니, 지금 저한테 거짓말 하시는 거죠. 민교는 제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절규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조용히 뿌리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라, 아들아. 네가 가진 건 이제 아무것도 없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혼자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길 한복판에 서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녀석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쳐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저들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순간 그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아들놈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판 그날 이후 저는 아들 내외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강지훈 변호사가 마련해준 작은 오피스텔에 머물며 마지막 결전의 날을 준비했죠. 제가 사라지자 민교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은 아마 제가 땅 문서를 주지 않으려고 잠적했다고 생각했겠죠. 어리석은 놈.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인데 말입니다. 며칠 뒤 강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민교와 수지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민교 씨가 결국 일을 저지르는 모양입니다. 투자자들이 모두 떠나고 자금이 막혔는데도 어디서 또 돈을 끌어왔는지 공유 오피스 오픈 기념 파티를 연다고 합니다. 파티요? 그럴 돈이 어디서 났다고요? 아마 마지막 남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쇼일 겁니다. 우리는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죠. 파티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바로 그 공유 오피스에서 열립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파티, 모든 사람이 모인 그 화려한 자리. 그것은 저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지만 제게는 최고의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님, 그 파티, 저도 가야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머님. 저도 그럴 생각으로 연락드린 겁니다. 그날 모든 것을 끝내시죠. 강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필요한 준비는 제가 모두 해놓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저 그날의 주인공이 되실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금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강 변호사가 보내준 차를 타고 파티가 열리는 강남의 한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제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신 나간 치매 노인을 연기하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잘 다려진 검은색 정장 차림에 반듯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차갑고 단호한 눈빛을 한 이정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평생 이렇게 격식 있는 옷을 입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제 몸에 꼭 맞는 갑옷처럼 느껴졌어요. 파티가 열리는 공유 오피스는 입구부터 화려한 화환들로 가득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시끄러운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 맛있는 음식 냄새가 뒤섞여 저를 맞았죠. 민규와 수지는 입구에서 성공한 젊은 사업가 부부 행세를 하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민규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수지는 몸매가 드러나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그들은 마치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제 피눈물로 쌓아 올린 허영의 성 위에서 말입니다. 저는 강 변호사와 함께, 그리고 그의 뒤를 따르는 법원 집행관 2명과 함께 파티장의 가장 안쪽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저희의 등장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잠시 후 민규가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넥스트 스페이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찾아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규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지에 대해 한참 동안 열변을 토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죠. 연설이 끝나고 파티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 변호사가 제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제 막을 올릴 시간이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성큼성큼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가 민규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파티장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규와 수지는 저와 강 변호사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당신들이 여길 어떻게 해? 민규가 소리쳤지만 강 변호사는 그를 가볍게 무시하고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 계신 이민교, 김수지 씨의 어머니이신 이정숙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 강지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라는 말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축하하고 계신 이 넥스트 스페이스라는 사업은 사실 한 아들이 늙은 어머니의 전 재산을 불법적으로 편취하여 세운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 변호사의 말에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투자자로 보이는 몇몇 사람들이 민규에게 이게 무슨 소리냐며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했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정신이 온전치 못하셔서 저러시는 겁니다. 수지가 울부짖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준비해온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파티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수지가 친구와 통화하며 자신의 범행을 자랑하던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마침 병원에 입원해서 정신없으실 때 우리가 도장받아서 일사천리로 처리했지. 완전 하늘이 도운 거라니까. 자신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자 수지는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드레스와 완벽했던 화장은 이제 그녀의 추악한 민낯을 가려주지 못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어서 민규가 제 손으로 직접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사실 확인서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가 어떻게 제 인감 도장을 훔쳤고 그 돈을 어디에 썼으며 이 모든 것이 저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저희는 이민교, 김수지 씨를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입니다. 강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뒤에 서 있던 법원 집행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공유 오피스 곳곳에 값비싼 집기들과 인테리어에 가압류라고 적힌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딱 하고 붙는 빨간 딱지는 마치 저들의 화려했던 삶에 사망 선고를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파티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손님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투자자들은 민규의 멱살을 잡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실성한 사람처럼 울고 있었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폐허의 한가운데 저는 조용히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넋이 나간 채 저를 바라보는 아들 민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평생 단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민규야, 나는 평생 뚝배기에 국밥을 담아 팔았지만 단 한 번도 부끄러운 적이 없었다. 그런데 너는 번쩍이는 유리잔에 뭘 담아 팔려고 했니? 네가 판 것은 네 어미의 피눈물이었어.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절규와 며느리의 울음소리는 제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는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화려했던 파티장의 불빛을 뒤로하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비로소 길고 길었던 복수가 끝났음을 실감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에는 별 하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파티가 아수라장이 된 그날 밤 이후 세상은 아주 시끄러워졌습니다. 제 아들, 아니 이민규라는 자의 사기 행각은 아름아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가십거리가 되었죠. 화려한 오픈 파티에서 모든 것을 잃은 젊은 사업가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얘기거리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소문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법의 이름으로 저들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제 인생을 온전히 되찾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공개적인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전쟁은 법정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강지훈 변호사의 사무실과 법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강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바탕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법리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상가 건물 매매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이라는 민사 소송과 이민규와 김수지를 상대로 한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형사 고발이 동시에 진행되었죠. 법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제 등 뒤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식을 고소한 독한 늙은이라는 비난도 있었고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하는 동정도 있었죠. 저는 그 어떤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제 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그 사이 이민규와 김수지는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계좌가 동결되고 자산이 가압류되자 그들이 살던 화려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도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강남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보증금도 간신히 마련한 낡은 빌라로 거처를 옮기게 된 것이죠.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외제차와 명품 가방들은 모두 압류되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들의 허영심을 채워주던 모든 것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머물고 있는 오피스텔 벨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나타난 것은 이민규의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헬쑥했고 값비싼 옷 대신 구겨진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줄 생각이 없었지만 녀석은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얼굴 보고 빌게요, 네. 소란이 커지자 저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이민규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고소 좀 취하해 주세요. 이대로 가다가는 저 정말 감옥 간단 말이에요. 감옥만은 안 돼요, 어머니. 저는 아무 말 없이 무릎 꿇고 비는 제 아들이었던 남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물에서는 어떤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감옥에 가기 싫다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참함 뿐이었죠. 다 수지 때문이에요. 그 여자가 옆에서 계속 부추겼어요. 어머니 건물 팔아서 빨리 빚 갚고 새 사업 시작하자고. 저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 여자한테 홀려서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역시나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녀석은 모든 책임을 제 아내에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이민교. 제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 차가운 목소리에 녀석은 울음을 그치고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너는 아직도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다니까요. 아니, 네가 정말로 잘못한 건 네 어미의 인생을 네 도박빚을 갚는 휴지 조각처럼 취급했다는 거다. 네가 잘못한 건 병실에 누워있는 어미의 통장과 도장을 훔쳐낸 그 파렴치함이다. 그리고 네가 가장 잘못한 건 이 순간까지도 모든 걸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 비겁함이야. 저는 제 다리를 붙잡은 녀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일어나. 그리고 돌아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를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내 지난 세월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후회다. 제 단호한 말에 이민교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사라지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그대로 문을 닫고 잠가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한참 동안 녀석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썩어버린 뿌리는 잘라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법이니까요. 김수지라고 해서 달랐을까요? 아니요. 그 아이는 이민교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며칠 뒤 제 핸드폰으로 장문의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김수지였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가관이었죠. 어머님, 저 수지예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사실 저는 이번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다 남편이 혼자 꾸민 일이에요. 저는 남편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 편이에요. 제가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증언할게요. 그러니 부디 저만은 선처해 주세요. 저도 피해자란 말이에요. 저는 그 구차하고 뻔뻔한 변명이 담긴 메시지를 끝까지 읽지도 않고 삭제해버렸습니다. 저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의 등을 찌르며 혼자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부부라는 관계의 실체가 고작 그 정도였던 거죠. 결국 그들의 관계는 파국을 맞았습니다. 강 변호사를 통해 김수지가 이민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지기는커녕 위자료까지 청구했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웃음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들은 애초에 사랑이 아닌 돈과 허영심으로 묶여있던 관계였으니까요. 그 접착제가 사라지자 너무나도 당연하게 서로를 증오하며 돌아선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강 변호사가 마련해준 오피스텔에서 조용히 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병원에서 인연을 맺은 오경자 씨가 반찬거리를 싸들고 저를 찾아오곤 했어요. 그분은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옆에 앉아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제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줄 뿐이었죠. 어느 날 오경자 씨와 함께 저녁으로 된장찌개를 끓여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구수한 찌개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차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끓여온 국밥 냄새와는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정은 다르지 않았어요. 정숙 씨, 이제 다 괜찮아질 거예요. 오경자 씨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마주 잡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게는 이제 피를 나눈 자식은 없지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자식을 상대로 한 복수가 통쾌하냐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통쾌하다기보다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 같은 기분이에요. 골마 터진 상처를 도려내고 새살이 돋기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상처를 도려내는 과정은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 남은 인생 전체가 썩어 문드러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저 자신을 위해서요.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랜만에 푹 잠들 수 있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희미하게나마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더디지만 정확하게 흘러 마침내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길고 지루했던 법정 다툼의 마지막 페이지가 쓰이는 날이었죠. 저는 그날 아침 일부러 가장 반듯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매듭을 짓는 날에 대한 저 자신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먼저 판결이 나온 것은 민사소송이었습니다. 상가 건물 매매 계약 무효 확인 소송. 이름도 거창한 그 소송의 결과는 사실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으니까요. 김수지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이민교가 제 손으로 서명한 사실 확인서,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까지. 상대편 변호사는 저를 자식의 앞길을 막는 비정한 어머니로 몰아가려 애썼지만 판사봉을 쥔 늙은 판사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주문, 원고 이정숙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이민교와 매수인 사이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땅, 땅, 땅. 판사봉이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제게 마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어요. 제 건물이, 제 인생이 다시 제게로 돌아온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민교는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죠. 며칠 뒤 형사재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민교와 김수지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참으로 묘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강남의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파티를 열던 그들이 이제는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으니까요.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사는 그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읊으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고 그들의 변호사는 끝까지 선처를 호소했죠. 이민규는 최후 변론에서 모두 제 잘못입니다. 어머니께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라며 눈물을 흘렸고 김수지는 저는 정말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라며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어요. 판사는 그런 그들을 아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거운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이민교는 아들로서 병상에 누운 늙은 어머니를 부양하기는커녕 어머니의 평생이 담긴 재산을 불법적으로 탈취하여 개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였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엄벌의 처함이 마땅하다. 이에 피고인 이민교를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에 처한다. 징역 4년.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민교의 다리가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교도관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죠. 피고인 김수진은 남편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 내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이혼 소송을 통해 범죄 수익을 분할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김수지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김수지는 집행유예라는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형을 받든 제게는 더 이상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제게 중요했던 것은 그들의 죄가 법의 이름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던 이민교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며 무언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저는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아들은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졌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저는 다시 제 건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모든 서류 절차를 깔끔하게 처리해 주었죠. 어느 맑은 날 저는 아주 오랜만에 제 건물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1층에는 이정숙 국밥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저를 맞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아 차갑게 식어버렸지만 벽과 기둥 곳곳에 배어있는 진한 사골 육수 냄새였죠. 저는 홀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손님들이 앉았던 낡은 테이블, 제가 평생을 서서 일했던 주방, 벽에 걸린 촌스러운 달력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제 손때가 묻은 거대한 솥의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텅 빈 솥 안에서 지난 세월의 제 모습이 아른거리는 것 같았어요. 젊은 시절 이 솥에 육수를 가득 채우고 밤을 새우며 아들 민교가 배불리 먹고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기도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기억은 아픈 상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공간은 제게 더 이상 자부심과 행복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끔찍한 배신과 아픔의 기억이 덧씌워진 슬픈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고추와 상추를 키우던 작은 텃밭은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죠. 옥상 난간에 서서 동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가게를 얻었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은 것이 변해 있었지만 저 멀리 보이는 시장의 시끌벅적함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건물과 함께 제 과거를 모두 묻어버리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저는 건물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다행히 위치가 좋아 제값보다 더 좋은 가격에 건물을 팔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저는 제 인생의 첫 번째 나를 위한 집을 샀습니다. 아들 내외가 살던 것처럼 화려하고 거대한 집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햇살이 잘 들어오는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한 아담하고 깨끗한 아파트였죠. 저는 제 손으로 직접 벽지를 고르고 제 마음에 쏙 드는 가구를 골라 집을 채워나갔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드는 부엌이 아닌 오롯이 저를 위해 차를 끓이는 예쁜 부엌을 꾸몄어요. 제 평생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을 위한 공간을 갖게 된 겁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저는 제 새로운 집에 2명의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함께 걸어준 오경자 씨와 강지훈 변호사였죠. 저는 거창한 음식 대신 따뜻한 집밥을 차렸습니다. 갓 지은 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몇 가지 남을 반찬이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었어요. 어머님, 집이 정말 좋네요. 햇볕도 잘 들고요. 강 변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제게 변호사가 아닌 아들 같고 조카 같은 든든한 존재가 되었어요. 정숙 씨, 이제 정말 고생 끝났네. 앞으로는 이 좋은 집에서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야. 오경자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며 지나간 아픈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지에 대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었죠.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워보고 싶다고 했고, 오경자 씨는 저와 함께 전국으로 여행을 다니고 싶다고 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저희 두 사람의 든든한 운전기사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날 밤 손님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비록 피를 나눈 가족은 제 손으로 끊어냈지만 제 곁에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신뢰와 의리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아주 오랜만에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공평하게 흘러갔습니다. 제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낸 지도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제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더 늘었지만 예전처럼 고단함과 시름이 서려 있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잔잔한 미소와 편안함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아들, 이민규의 소식은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좁은 탓인지 간간히 소식이 들려오긴 했습니다. 4년의 형기를 꽉 채우고 출소했다는 이야기, 그를 기다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은 지방의 한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는 이야기까지. 그 소식을 전해준 오경자 씨는 제 눈치를 살폈지만 제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런가 보네 하고 말았어요. 정말로 아무런 감흥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게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고 그의 인생은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그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김수지에 대한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돈 많은 사업가를 만나 재혼해서 외국으로 떠났다고 하더군요. 자신의 과거를 깨끗하게 지우고 또다시 허영으로 가득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겠죠. 그 소식에도 저는 그저 쓴웃음을 한번 지었을 뿐입니다. 끼리끼리 만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제 하루는 아주 단순하고 평화로운 일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베란다의 작은 텃밭에 물을 줍니다. 예전 건물 옥상에서 키우던 것처럼 거창하지는 않지만 방울토마토와 상추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제게 작은 기쁨을 주었죠. 오전에는 동네 문화센터에 나가 서예를 배웠습니다. 삐뚤빼뚤한 제 글씨가 조금씩 모양을 갖춰가는 것을 보며 제 인생도 이렇게 조금씩 반듯하게 다시 세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오후에는 특별한 약속이 없는 날이면 강지훈 변호사가 운영하는 작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보통의 변호사 사무실과는 조금 다른 곳이었어요. 제가 강 변호사에게 부탁하여 제 옛 건물을 판 돈의 일부로 만든 어르신 법률 상담 센터였습니다. 저처럼 자식이나 다른 이들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고통받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곳이었죠. 강 변호사는 큰 돈을 버는 대신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싶다며 기꺼이 제 제안을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변호사처럼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고 그분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이 제 역할의 전부였습니다. 그분들의 기막힌 사연을 듣고 있노라면 마치 과거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기도 했죠. 하지만 동시에 제가 그분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았죠. 하지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만 마세요. 제가 제 이야기를 들려주며 손을 꼭 잡아드리면 눈물만 흘리시던 어르신들의 얼굴에 조금이나마 힘이 돌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아팠던 과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감사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가해자를 파멸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라는 거요. 제게는 이제 새로운 가족과 친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오경자 씨와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나는 둘도 없는 단짝이 되었고 법률센터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과도 함께 밥을 먹고 여행을 다니는 좋은 친구가 되었죠. 강 변호사는 여전히 아들처럼 저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었지만 그 어떤 혈연보다도 끈끈한 신뢰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맑고 높은 가을날이었습니다. 하늘은 티 없이 파랗고 공기는 상쾌하다 못해 청량했죠. 저는 오랜 친구가 된 오경자 씨 그리고 법률센터에서 만나 마음을 터놓게 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인근의 산으로 단풍 구경을 떠났습니다. 나이는 70을 훌쩍 넘긴 할머니들이었지만 마음만은 18소녀였어요. 빨갛고 노랗게 타오르는 단풍잎이 융단처럼 깔린 산길을 걸으며 우리는 살아온 이야기, 자식들, 흉, 드라마 뒷이야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다리가 아플 때쯤 전망 좋은 곳에 자리한 정자에 앉아 각자 싸온 간식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김밥, 과일, 따뜻한 보온병에 차까지. 소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만찬이었죠. 한 친구가 손주가 재롱 떠는 영상을 보여주며 자랑을 하자 모두가 귀엽다며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가끔이라도 아들 생각 안 나? 그 갑작스러운 질문에 시끌벅적하던 정자 안의 공기가 순간 멈췄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죠. 저는 말없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찻잔 위로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보는 친구들의 얼굴이 비쳤어요. 저는 잠시 멀리 오색 빛깔로 물든 산의 능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나무들이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마치 제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참 만에 저는 고개를 돌려 친구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원망이나 슬픔이 아닌 아주 맑고 편안한 미소였어요. 아들, 나한테는 아들이 없는데 내 호적에는 자식하니 아주 깨끗해. 제 말에 친구들이 의아한 표정을 짓자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나한테는 마음 터놓고 같이 늙어갈 좋은 동생들이 이렇게나 많잖아. 그리고 나를 친어머니처럼 챙겨주는 든든한 조카도 하나 있지. 제 말뜻을 알아차린 오경자 씨가 아이고 내가 조카뻘은 아니지라며 손사래를 치면서도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그제야 안심한 듯 맞아, 피보다 진한 게
우리 사이야라며 맞장구를 쳐주었죠. 맞아요. 제게는 이제 아들이 없습니다. 내내 속을 썩이고 제 인생을 통째로 좀먹던 아픈 손가락은 아주 오래전에 큰 고통을 감수하고 제 손으로 직접 잘라냈으니까요. 물론 처음부터 아무렇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살을 도려낸 자리에 한동안은 쓰라린 통증이 남아 있었고 궂은 비가 내리는 밤이면 욱신거리는 환상통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자 이제는 그 빈자리가 더 이상 아프거나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무게를 덜어낸 것처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을 뿐이죠. 그날 저녁 노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샤워를 마치고 혼자 베란다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서쪽 하늘이 마치 잘 익은 홍시처럼 아름다운 주황빛 노을로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제 평생 이렇게 평화롭고 온전한 마음으로 저녁 노을을 감상해 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국밥집 주방에 기름때 낀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던 건물 사이에 갇힌 희미한 저녁 노을이 제가 기억하는 전부였으니까요. 그때의 노을은 하루의 고단함을 의미했지만 지금의 노을은 평화로운 하루의 마무리를 의미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5년 전 그때 아들 내외의 끔찍한 배신 앞에 주저앉아 그저 울기만 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아마 그들의 계획대로 어느 이름 모를 요양원의 차가운 침대에 누워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을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잠이 들며 서서히 이정숙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린 채 그저 숨만 쉬는 존재로 남아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인생의 주도권을, 제 영혼의 소유권을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끔찍하게 아프고 지독하게 고통스러웠지만 제 두 발로 똑똑히 서서 제 손으로 직접 싸워 제 인생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나긴 투쟁의 과정에서 저는 더 단단해졌고 더 현명해졌으며 역설적이게도 더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적인 아내도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엄마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이정숙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사랑하고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침에는 서예를 배우고 오후에는 다른 이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저녁에는 좋은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런 온전한 나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창밖에 붉은 노을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를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들처럼 세상에는 각자의 사연을 가진 무수한 인생들이 있겠죠. 그 불빛들을 가만히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과거의 그 어떤 순간보다 평화롭고 눈부시게 찬란했습니다.